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강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연속.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회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낸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우리 박 회장님도 뭐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 더 반갑고 그런데 제가 앞쪽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공직 생활을 30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3년을 거쳐서 대학에서 1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로펌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디에도 제가 문화예술을 전공했거나 또는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근무한 흔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경제부처인 지금 중소벤처기업 전신인 중소기업청에 주로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문화예술 강의에 된 계기는 한 피아니스트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에서 참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를 무척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연주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취미로 좋아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쇼팽 콩쿨 동양인 최초 우승자에 좀 이따 소개드릴 텐데 당타이손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회 갔다가 그 연주회 도중에 일종의 영감을 받고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거의 20년 됐습니다. 강의한 지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가지 않았더라면 한번 가정을 해보면 분명히 저는 중기청에 근무할 때 서울중기청장, 광주청장, 본청차장 할 때 강의가 요청에 들어오면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게 중소기업 시책이니까 중소기업 시책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를 안 만났더라면 그 강의 하나 하다가 아마 중기청을 떠난 순간 그걸로 끝이었겠죠.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가서 소위 영감을 받고 그 스토리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의를 하게 됐고 그 많은 강의하는 도중에 2달 전에 어느 조참모임에 갔다가 우리 배원기 원장님을 뵙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만남이라는 거를 좁게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만 저는 그 해석을 좀 넓게 보면 만남에는 아주 저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줬던 경험, 새로운 문물을 접한 거, 그것도 다 저는 만남으로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공무원 시절에 과장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늘 그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저희 애들 데리고 많이 갔었습니다. 보여주려고. 근데 어느 날 스미소니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돌다가 갑자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오징어가 박제되어 있는 오징어가 전시되는 길이가 무려 8m짜리더라고요. 8m. 지금부터 유학 간 게 한 30년 전이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오징어 하면 늘 본 게 울릉도 오징어밖에 못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오징어란 거는 이런 줄 알았어요. 사이즈가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8m짜리가 실제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스퀴드라고 돼서 분명히 오징어. 그때부터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노르웨이 어부가 수십 년 전에 오징어가 죽어서 떠오른 걸 건졌는데 그게 무려 17m짜리더라고요. 오징어가. 그 이야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비록 오징어라는 거지만 저의 어떤 인식에 대한 많은 영향을 준 거죠. 세계는 우리 마찬가지죠. 이걸 비유해 보면 세계는 넓다고 표현한 거죠.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뜻밖에도 그런 넓은 세계에 있다는 듯이 마찬가지로 오징어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클래식 음악은 제가 초등학교 때 형님이 대학생이었는데 늘 이분이 토요일 주말이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형이 곁에서 그냥 앉아서 듣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오페라는 제가 고등학교를 광주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남 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에 김장임 오페라단이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오페라 부친이 나비 부인을 공연하는데 너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때 그거 보면서 감동을 느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계기로 해서 오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발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발레를 라이브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TV를 통해서, 당시 흑백 TV, 오늘 김인희 단장께서 안 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와서 국립발레단의 공연을 본 게 처음으로 라이브를 봅니다. 아마 김인희 단장께서는 그때는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돼서 단원이 아니셨겠죠. 근데 그때 마치 봤던 국립발레단 공연이 백조의 호수였는데 너무 제가 아름답게 봤고 또 군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발레를 이제 국립발레단 정기공연은 물론이고 당시 유럽에서 유명한 롤랑 베티라는 이렇게 발레단을 보냈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특히 대학 시절에 제 용돈의 많은 부분이 문화비였습니다. 음악회, 발레, 오페라 또는 미술관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관심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음악회, 발레, 오페라 또 해외 출장 가서도 늘 그런 게 다니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피아니스트의 만남 계기로 강의를 시작했고 오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피아니스트는 세 분인데, 에브게니 키신, 레온 플라이셔 단타일. 제가 만난 세 분의 피아니스트의 삶과 인상적인 연주 장면, 그리고 제게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게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워낙 발레를 좋아하다 보니까 발레에 관한 이론을 하나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때 발레를 쭉 좋아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학교 아마 3학년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국립발레단이 수준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 국립발레단은 국제적으로는 지명도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생각이 들기를, 국립발레단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준다면 세계 정상급 발레단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세계 3대 발레단은 직접 가서 보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뉴욕에 가서 뉴욕 시티 발레를 보게 되고 런던에 가서 로얄 발레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 남은 게 걸림돌이 볼쇼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소련 시절 아닙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소련하고 우리나라는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 볼쇼이는 우리나라하고 소련이 수교가 돼야지 볼 수 있을 텐데 언제 그 기회가 올까라는 숙제를 남게 되고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직을 1982년도 시작했는데 1986년도에 제가 사무관 시절에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파리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관 과장 시절에 국제 업무를 오랫동안 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닌 편입니다. 공무원직으로. 그리고 저는 늘 출장을 가면 기본적인 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체크하는 거는 바로 그런 문화 스케줄 체크하는 거예요. 순서는 클래식 음악회, 발레, 오페라 순, 그리고 미술관. 근데 86년도 파리 갔는데 놀랍게도 볼쇼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체크해서. 이게 뭐야? 너무 저는 좋아했죠. 그 당시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소련하고 수교한 게 198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86년도니까 수교 전이죠. 갈 수가 없는데 볼쇼이 발레단이 파리에 수료공연 나온 거죠. 오늘 제가 발견했으면 공연이 내일까지인데 너무 좋아했어. 야, 기회가.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예상하시겠지만 다 매진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프랑스 정부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문화부에 전화합니다. 문화부. 자, 당신네 나라 초청으로 한국에서 누군데 저를 밝히고 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이 발레를 꼭 보고 싶은데 알아보니 표가 다 매진되고 없으니 표 좀 구하게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잠깐 기다리더니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봤겠죠. 아, 알아봤는데 프랑스 정부로서 이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물론 표가 매진되는 걸 내가 알고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또 잠깐 기다리더니 한참 동안 하고 아무래도 이건 프랑스 정부로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한 번만 더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답이 정 그렇다면 방법은 없지만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공연장에 3시간쯤 먼저 가서 거기서 있다가 혹시라도 누가 취소나 반환된 표에서 그걸 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 고맙다고 정말 그날 당장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파리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이제 빨레 드 콩그레라는 공연장인데 뭐 파리에도 수많은 공연장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전당, 세종문화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레 드 콩그레를 비유를 세종문화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종문화관은 광화문에서 계단 올라가면 육중화문이 열고 들어가면 로비가 나오고 로비 아래가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3시간보다 더 여유 있게 아마 3시간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공연장에 딱 가봤더니 로비에 기다리는 장소가 로비에서 기다렸는데 50여 명이 이미 줄 서 있는 거 50여 명. 저 같은 놈이죠. 초과죠. 자, 1시간, 2시간 지날수록 제 뒤로 줄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 앞에 있는 1번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표를 못 받고 있죠. 자, 30분 전, 20분 전 사람들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저한테 표가 올 찬스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 확률적으로. 근데 우연히 그 로비의 기둥에 원형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딱 공연 시작 10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죠. 그 순간 세종문화관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분이 로비로 들어오는 여자거든요. 당연히 공연 보러 오신 분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이 싹 보다가 저 눈을 마주치니까 바로 손가락으로 사인을 이렇게 표가 한 장에 있다는 사인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표를 줘서 저는 극적으로 정말 그 발레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갖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리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파리의 기적. 그래서 그 말 표현에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목표로 했던 세계 3대 발레를 직접 본다는 목표를 1986년도 파리에서 완성을 한 거죠. 저는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물론 내가 꼭 보고 싶었던 발레를 봤다는 중요한 그것도 있지만 어떤 시사점이랄까요? 아,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것도 구체적인 목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관련돼서 이하 말씀드리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86년도였고요. 제가 세월이 흘러서 광주 전남청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고향이 그쪽인데 고향에서 기관장하는 거죠. 집은 서울이고 이제 주말로 보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문을 보다가 국립오페라 단장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나비부인을 다시 단장 그분이 게시한다고 해서 당연히 제가 처음 봤던 고등학교 때가 나비부인이었지만 그 동안에 수많은 버전으로 많은 안무가들 연출과 달리해서 봤지만 이거 바뀐 분은 어떨까 싶어서 다시 보고 싶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표 좀 애매하라고. 참고로 제 아내는 성악하고 오페라 전공입니다. 소프라노인데.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한참 후에 다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표를 알아봤더니 나비부인 공연을 목, 금, 토 3일 하는데 목, 금은 저녁 공연이고 토요일 날은 오후 3시 공연인데 평일 날 표는 여유가 있는데 토요일 표는 매진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광주에도 금방 볼 수 있는 게 토요일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내 말이 자기는 평일 날 표가 있으니까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제자들하고 보겠다고. 저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서울 와서 토요일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아들만 둘인데 같이 밥 먹으면서 야 오늘은
점심을 예술현장에 있는 그 벨리라는 기내식당에서 하자. 저는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 봤죠. 전날 오페라를 봤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큰아들한테 형이나 아빠는 오페라를 보고 할 테니 엄마 모시고 집에 가 그랬더니 아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빠 엄마 말씀에 표가 다 매진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근데 어떻게 보시겠다는 겁니까? 아 그건 아빠한테 맡겨.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들들한테는 파리의 기적 이야기를 안 했던 상태고 아내는 알고 있죠. 제 파리의 기적 이야기. 아내는 빙그레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 둘은 표정이 아니 쓸데없이 표도 매진되는 아빠가 고집부리다지. 그냥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현장 티켓 카운터 예술현장에 이렇게 다가가니까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그 카운터에 있던 아가씨가 표 매진되고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 압니다. 그런데 표가 한 장 생길 겁니다. 그 표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늘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가방에는 물하고 읽을 그 책이나 신문을 갖고 다녀요. 그날도 제 번호 가르쳐주고 저쪽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우연일치가 할까요? 거기도 거의 10분 전에 카운터로 오십시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표가 한 장 생겼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더니 그 국립오페라 단장께서 혹시 VIP가 오실 걸 대비해서 한 장 예비표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연 시작 1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안다고 그걸 내는 거죠. 제가 바로 우리 큰아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예 압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표 한 장 생기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정말 이거는 생각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표가 한 장 생길 겁니다. 그 표를 저에게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생각으로 내가 파리의 기적을 경험 안 했더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파리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근자감 이게 생겨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야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본 게 이제 당시 지젤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리에서 느낀 교훈은 목표가 있으면 결국 이루어지는 길은 어떻게든지 열린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피아니스트입니다. 에브게니 키신. 이 에브게니 키신은 1971년 러시아 태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고 유태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신을 만난 건 30대 때 만났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71년생이니까 54살이 됐네요. 중년이 됐는데 제가 먼저 이분의 연주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텐데 좀 주목하실 거는 마지막 부분에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막 피아노에 막 튀기는 모습 마치 권투수가 한 방 맞으면 이렇게 딱 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인데 그 의미를 저는 높이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연주회나 공연 갔을 때 그 잘하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칩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 이면의 노력이랄까요? 무대 뒤에서 그게 좀 관심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키신이 한국에 처음 연주회 왔을 때 너무 공연에 반해서 그 다음부터는 키신 연주를 주로 많이 갔는데 제가 키신이 기억나는 건 한국에 아마 지금까지 6번 내지 7번 온 것 같아요. 독주에 말고 협연자로 봤었는데 제 기억에 인상적이었던 건 2011년도에 키신이 그 협연자로 왔었습니다. 협연자. 그때 지휘자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시인데 그 당시 스탠디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왔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시는 정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우리 얼마 전에 그
그 맥킬로이가 커리어 그랜드 슬램 했다고 해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피아노계도 뭐 그런 게 있다면 없지만 있다면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가 있지 않습니까? 쇼팽, 차이코프스키, 마지막으로 퀸 엘리버스 콩쿠르인데 세계 3대 콩쿠르에서 바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는 쇼팽 콩쿠르만 2등을 하고 나머지 두 콩쿠르는 다 우승했거든요. 그 사실은 그랜드 슬램 한 셈이죠. 그런 대단한 분이 이제 지금은 그때는 지휘자로 오셨는데 제가 그날 연주회 때 아시겠지만 항상 피아노가 무대에서 이렇게 이게 무대가 이쪽으로 이렇게 앉잖아요. 옆으로.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키신의 건반도 보이고 그 다음에 키신의 옆 얼굴도 보이는 그런 위치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당시에 쇼팽 피아노 합주부 1번을 하는데 당연히 지휘자가 먼저 앞을 리드하다가 그 다음에 키신이 자기가 연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몇 초 전에 제가 딱 앞에서 보니까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그시 당연히 뭐 마음을 정돈하겠죠.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눈을 감더니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고개를 이렇게 딱 하더니 자기 들어갈 차례에 눈도 뜨지 않고 바로 건반을 정확히 짚는 모습. 많은 분들은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 눈에는 굉장히 경이적으로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건반 88개가 있는데 아까 말한 눈 감고 있다가 뒤로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바로 건반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우리는 눈 뜨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 감은 상태에서 저게 가능하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게 가능할 거죠.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으면 저게 가능할까? 마치 한석봉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기시를 좀 소개해주자면 1971년생에 맞습니다. 이미 2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2살 때부터 연주를 했고 10대 때 베를린 필에서 카라인이 지휘한 베를린 필과 협연할 정도로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기신이 한국에 최초로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집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됐어요. 저는 연주에도 자주 가는 편이지만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관련 비평가나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신문에 쓰는 거를 굉장히 보거든요. 그때 기신에 관련 기사를 봤더니 놀랍게도 한국에 최초로 왔는데 그 한국에 최초로 올 때까지 기획사에서 그를 접촉해 한국에 오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10년. 아무리 유명하다고 그렇지 그를 불러오는데 한국에 10년 걸렸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도중에 IMF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졌겠죠. 그런데 어떤 문화부 기자가 어릴 때는 별명이 신동이었고 왜냐하면 2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했어요. 독일어로 훈더킨트라고 이 신동 피아니스트고 지금은 50대가 됐지만 한창 잘 나갈 때는 피아노의 황제, 피아노의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한국에 왔는데 보통 유명한 연주자들은 내가 만약 오늘이 연주라면 하루 정도 전에 와서 대충 리허설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너무 성실하게 한국에 5일 전에 와가지고 도착한 날부터 매일 하루 8시간씩 이상 연습을 하는 거죠. 호텔과 공연장과 스튜디오, 연습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8시간씩 연습만 하는 거예요. 연습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사를 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키시는 그 당시에 연주 원칙, 신문에 소개된 겁니다. 자기만의 연주 원칙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1년에 연주 횟수를 40회 미만만 했죠.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 연주할 때마다 많은 돈을 받는데 자기 스스로 1년에 40회 미만. 또 한 가지는 올해 레퍼토리가 정해지면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연주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연주와 똑같은 레퍼토리를 한 거죠.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처음 왔으니까 하루쯤만 시간을 빼서 관광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쇼핑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리고 이미 똑같은 레퍼토리를 일본에서 연주 다 하고 왔는데 다른 나라도 했고 근데 왜 뭐가 부족해서 도착한 날부터 하루 8시간씩 연습만 했습니까?
그 대목이 저한테 생각해 한 거죠. 천재도 저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당시에 서울 중소기업 청장으로 했었어요. 제가 반성을 한 거죠. 저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저한테 물음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관 시절 과장 어느 시절에는 국정을 해서 그나마 영어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보직에서 이제 멀어지니까 영어를 손 놓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그때 생각도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직업이 뭐든 간에 세계 누구하고 만나도 우리말로 대할 수 있듯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 그런 지로를 갖고 있던 저인데 제 자신이 어느 정 멀어지는 걸 발견하고 다시 하자 해서 기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영어를 시작했어요. 영어 시작했더니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기신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BBC 뉴스나 CNN 뉴스를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듣다가 모르는 단어나 또는 뭐 좀 옛날에 알았던데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사전을 보고 가는 이 정도지만 그래도 그 계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서 외국인들 모아놓고 특강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영어로 강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키신 덕분에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좀 받고 가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키신은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키신이 그렇게 저한테 어떤 걸 줬다면은 제가 키신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날 표가 다 매진다고 뭐 신문 다 보셨겠죠. 앙코르골, 로마냐, 자정까지 막 난리쳤죠. 그때 키신이 그랬죠. 한국에 와보면 너무 청중들 반응이 뜨겁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또 오겠습니다. 온 게 이제 그 다음부터 2006년에 왔었는데 2009년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왔는데 마지막 왔던 게 작년 제 기억에 작년 11월 달에 예술의 전당이 마지막이었고 아마 아직은 젊으니까 한국에 또 오려고 생각합니다. 자, 키신의 저 어릴 때 모습이고 제가 키신을 처음 한 30대 때 모습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50 중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아니스트는 레온 플라셔라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인데 또 다른 저에게 느낌을 줍니다. 레온 플라셔는 1928년생이고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저분은 미국인 최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쇼팽,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인 3대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미국인 최초의 우승자입니다. 52년. 그러니까 3대 콩쿠르 중에서 미국인 최초로 3대 콩쿠르 우승한 사람이 바로 저분이고 52년도 퀸 엘리자베스. 물론 나중에 미국인 중에서 쇼팽 콩쿠르에 우승하는 데릭 올슨 같은 게 있지만 최초는 52년. 그때 미국의 반응은 너무너무 뜨거웠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52년도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약간 문화적으로는 유럽인들한테 콤플렉스가 있었죠. 왜 저 지금 말씀드린 세계 3대 피아노 전부 우승자가 유럽인이었죠. 유럽 아니면 저 남미의 마르타 아레리치 같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었지만 그런데 드디어 미국인으로서 최초 우승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최초로 우승했을 때 막 기뻐하던 그런 이상으로 기뻐했던 거죠. 이번은 52년생인데 아니 28년 52년도 우승해서 24살 때 우승해서 완전 미국의 영웅이 됐어요. 영웅,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주회를 다니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두 손이죠. 그 중에서도 오른손. 그런데 이상한 병에 의해서 오른손이 점점
굳어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상한 병이에요. 나중에는 너무 이게 심해져서 도대체 연주를 이제 못하게 된 거죠. 너무나 영국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고 깊은 좌절에 빠진 거죠. 내가 피아니스트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데 그때부터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술 마시다 보니까 부인을 폭행하고 부인하고 폭행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이혼하고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내가 살아도 뭐 하겠냐.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학 가서 뭐 학생들한테는 모두 꼭 말미에 영어의 중요성 강조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일반 자리에서는 만남의 중요성과 또 한 가지는 관점의 중요성 같습니다. 관점.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굉장한 차이를 낳는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해삼을 보시죠. 해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자 삼자니까 바다에서는 산이다.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거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해삼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해삼인데 서양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해삼을 영어로는 sea cucumber 아닙니까? sea cucumber. 바다에서 나는 오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지만 해삼을 바다에 같이 잡아 올리면 겉면이 우둘투둘한 게 오이의 겉에 우둘투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볼 때 내용물을 보지 않고 겉에 모양 보고 아 이건 바다에서 나는 오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모양을 주목하지 않고 이 영양분이 삼처럼 좋다고 해서 해삼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처럼 같은 것도 어떤 시각에서 말 달라진다는 건데 바로 레온 플라셔 그런 경우죠. 이분은 자기가 못 쓰게 된 손을 주목하다 보니까 점점 좌절하고 자살까지 시도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자살이 미수로 끝나고 세월을 흘렀습니다. 어느 날 레온 플라셔는 왼손을 보고 뜻밖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야! 아직까지 왼손은 멀쩡하다는 거죠. 오른손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만 왼손은 멀쩡하다. 그때부터 플라셔는 왼손만 가지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왼손만 가지고 한 손만으로 연주를 하고 나중에는 왼손만으로 너무 연주를 잘하게 되니까 주위의 전문가들이 왼손의 피아니스트, 왼손의 다리질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너무 잘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오른손을 봤습니다. 당연히 굳어서 안으로 말려있는 왼손이죠. 관점을 한번 바꿔본 거죠. 내가 원래 이게 정상에 있는데 이렇게 굽었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죠. 내가 재활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굽어 있지만 원래 정상이었으니까 다시 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대목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얼마 동안 해봤는데 재활을 금방 낫진 않잖아요. 이렇게 묻었으니까. 우리 황 회장님은 얼마 동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실까요?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요.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로 나 삶을 반영해서.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상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 재활의 의지가 제가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은 드나 내 자신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정확히는 대답은 못해요. 우리 최 회장님 어떠실까요?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여기 테이블 양은 이슈. 의지가 이렇게 정확한 아니고 1년 정도 하다가 1년 정도. 마음에 드는 답변이에요. 이양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냥 나 무시하지 마시고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한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아이 포기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6개월. 더 막 1년 6개월. 한 달 할 것 같아요. 10년. 네, 좋습니다. 한다. 그 피아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 내 목숨을 걸 만한 것이다. 예. 죽을 때까지 해봐야지. 예, 좋습니다. 전화는 3년 2, 3년 좋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죠. 3년. 3년. 마지막으로 어떠실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연주주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짧게는 6개월부터 뭐 몇 년, 10년 될 때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마음속으로 날 하면 어떨까? 제가 정답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레온 플라시 아까 말한 왼손만으로 연주해서 왼손의 피아니스트 블리셔의 연주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두 손이 다 회복된 뒤의 모습인데요. 왼쪽에는 두 손이 회복돼서 연주하는 장면. 오른쪽에 지금 여기 앉은 것 같은데요. 레온 플라이셔 투 핸스로 되어 있죠. 투 핸스. 자, 그럼 되게 알려드려서 정답을 30대 중반의 재활을 시작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70대 중반입니다. 거의 40년이다. 거의 40년. 거의 40년이 걸려서 너무 본인으로서도 두 손이 회복 연주할 수 있는 너무 기뻤지 않겠어요? 그래 드디어 음반을 하나 냈는데 제목을 투 핸스로 붙인 거죠. 만약 70대 중반의 피아니스트가 음반을 냈는데 두 손 하면 좀 차일디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한테는 너무 어울리는 제목 아니에요. 너무나 어울리잖아요. 투 핸스. 그런데 저번에 시사점 뭐냐면은 당연히 40년 가까이 이제 왼손만 할 때 아무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자 길로 들어선 거죠. 지휘자. 그러니까 원래는 피아니스트인데 지휘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육자가 와서 피바디 음악원, 커티스 음악원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신수장 선생님, 강충모 이런 거 다 그분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제자를 또 길러낸 계기가 된 거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국에는 2번 다녀가셨는데 더 이상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이 주인공이고요. 제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됐고 이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기증 나온 퇴직자를 이 자리에 중소기업 시책 들으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 당타에서는 1958년생인데요. 베트남 출생입니다. 이 당타에서는 어머니는 하노이 음대 피아노과 교수였기 때문에 당타선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당타선이 58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태어났을 때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5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는데 늘 이제 미군이 어느 때는 막 미군이 공수하고 폭격하니까 하노이에서 살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시골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역시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우는데 어느 날 첩보가 들어온 거죠. 미군들이 이 마을을 포위망을 접해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밀림 속으로 제가 이미지를 따온 건데 그냥 저 밀림 속으로 가족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죠. 왜? 미군들이 온다니까. 근데 저 가족은 대단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피난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식량부터 내려가시겠죠. 당타동 가족은 저 밀림 속으로 피난 갈 때 피아노를 끌고 피난. 여기 피아노가 없지만 이러죠. 당연히 피아노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히고 뭐 조율도 잘 안 되고 뭐 스키치 안 되니까 엉망이 되죠. 어쨌든 그 피아노를 끌고 저 밀림 속 어느 동굴에 전혀 그 동굴 안에 당연히 전기가 없죠. 촛불, 횃불 켜놓고 그런 상태에서 조율도 제대로 안 된 피아노 가지고 당타선은 연습합니다. 근데 더 곤란하게 돼요. 미군들이 저 밀림 속에서도 수색 작전을 한다는 또 촉구가 들어오면 소리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발라볼 때까지. 근데 이 당타선은 연습을 위해서 널빤지 위에다가 크레용으로 건반을 그려놓고 손가락만 이렇게 연습하고 손가락.
저는 그 당사를 떠올리면서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 이쪽에 피아니스트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만든 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정말 감동적인 영화죠. 혹시 안 보신 분이라 잠깐 소개드리면 슈필만이라는 실제로 피아니스트를 모델로 한 영화인데요. 이 폴란드 라디오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 일하는 이 슈필만은 정말 피아니스트 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침공하니까 온 가족이 유태인이다 보니까 수용소로 끌려간 입장이 되고 혼자 참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 숨어지는 그런 걸 다룬 영화인데 하루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아파트에 숨어있게 되는데 거기에 마치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 근데 이 사람 피아니스트인데 눈앞에 피아노가 보이니까 얼마나 피아노를 이렇게 해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역시 이웃이 발각되면 신고하니까 그 앞에 앉아서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당타선 비슷하죠. 자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그는 어느 날 독일군 장교한테 발각이 되죠. 독일군 장교가 딱 보니까 숨어있다 발각됐으니까 완전 몰골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숨어있는 유태인이 알겠지만 어쨌든 그 독일군 장교는 그 당시 상황이 이미 독일이 거의 패전할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황고고가 계속 독일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도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전쟁 끝나면 뭐 포로로 잡혀갈 등 그런 상황에서 발견했는데 거지 같은 사람 물어봤어요. 너 뭐한 친구야? 뜻밖에도 피아니스트라고 피아니스트. 그 말 듣고 그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피아노를 안 돼. 한번 연주해봐라. 정말 그때 숨어있던 유태인들 발각들 다 총살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독일군 장교가 피아노 연주해봐라. 그때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독일군 장교가 살려준 거죠. 그 연주를 듣고 살려주고 숨어있는 음식도 몰래 공급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슈필만은 정말 살아남게 되고 독일군 장교는 소련군 포로로 잡혀갔다 죽었다. 그때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 피아니스트 영화를 많이 여러 번 봤는데요. 그 장면이 보통은 영어로 하다가 이 독일군 장교와 피아니스트 대화는 독일어로 나옵니다. 독일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보신 분들은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셨겠죠. 근데 저는 전공이 동물학이다 보니까 제가 독일을 좀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떤 뭔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걸 느끼는 장면이 하나 그 영화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너 뭐하는 친구다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 피아니스트가 이시빈 했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이시빈 했다가 이시바 I'm pianist 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너 뭐하는 친구냐 I am 했다가 멈추더니 I was a pianist 이거거든요. 왜냐면 너 지금 뭐하는 친구 했더니 정말 맞잖아요. 피아니스트긴 했지만 지금은 수년 동안 숨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I am 했다가 시제를 바꿔서 I was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름을 물어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슈필만이라고 그러니까 구트나베 für ein Pianist 그런 말을 피아니스트 치고는 좋은 이름이네 또는 피아니스트한테는 어울리는 이름인데 그런 뜻인데 이름이 슈필만이라고 그랬죠. 혹시 슈필만이 왜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린다라고 이해되신 분 계신가요? 동문학이나 독일어 전공하신 분 말고. 근데 그냥 번역이 됐지만 그러한 독일어 배경을 아는 저는 금방 이해가 됐는데 그 독일에 대한 배경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이름이 슈필만인데 슈필이란 말이 영어로 play 뜻이거든요. 연주하다. man, 집에 가면 플레이맨 이름 자체가 플레이맨이니까 너 이름이 플레이맨 연주하는 사람 연주하는 남자라든지 피아니스트 딱 어울리네 이 말 아니겠어요. 아주 사소하지만
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타손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했던 사람이 드디어 1980년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입니다. 단타손이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 그 전까지는 전부 우승자가 유럽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성진 군이, 지금은 조성진 씨지만 조성진 군이 10년 전에 정확히 2015년도에 한국인 최초의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잖아요. 이 단타손은 1980년도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 그 열악한 환경 출신이 그렇게 기적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58년생 1980년도에 22살 때 쇼팽 콩쿠르에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자, 메인 강의 대학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브게니 키시는 천재 피아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하루 8시간 이상 꾸준히 연습만 하고 지금은 연습 시간을 많이 줄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실함은 변함이 없어서 연주에 보면 며칠째 나와서 여전히 꾸준히 연습하는 천재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신은 끊임없는 노력, 그걸 제가 배우는데 키신도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고 앞으로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피아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년 전에 돌아서 뵐 수는 없지만 정말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단타손은 월남전 동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세계 정상에 섰고 저분은 베트남 출신이지만 그 프랑스 몬트리알 대학 교수 계시는데 우리 조성진 군이 10년 전에 쇼팽 콩쿠르 참여했을 때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셔서 높은 점수를 줬고요. 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브루스 리우라고 2021년도 원래는 2020년도 연료되는데 코로나 나온 것 때문에 1년 늦어졌었죠. 그래서 브루스 리우가 바로 제자입니다. 자기 제자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거죠. 이제 올해 쇼팽 콩쿠르이 올 10월달에 열리는데 5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쇼팽 콩쿠르는 사실은 참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5년마다 열리니까 뭐 올림픽도 다 4년 만에 열리니까 5년 한 번 놓치면 쉽지 않죠. 그리고 특징 자체가 쇼팽곡만으로 쇼팽곡만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올려둔 뛰어난 피아니스트 경쟁하는데 다음 주부터 쇼팽곡으로 예선이 시작되고 이제 본선은 올해 10월달에 방송까지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 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워낙 발레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발레로 하겠습니다. 중국에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발레리나죠. 근데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 보시죠. 발레리나가 한쪽 팔이 없는 발레. 당연히 발레리나는 깊은 좌절에 빠지고 똑같이 자살까지 생각이 든다. 그때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발레리나는 어느 날 역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위에서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자른 남자를 둘 다 정상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된 거죠. 찾아가서 발레를 가르쳐서 공연하는 모습인데 뭐가 좀 잘못됐는데 아까는 됐었거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키시는 한국에 한 6번 정도 다녀갔다 말씀드렸고 작년에 왔었고 이 당타손도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지만 10차례 정도 한국 다녀가셨고 그분도 역시 작년 6월 달에 예술전당에 공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분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두 분은 앞으로 한국 계속 올 테니까 관심 갖고 대신에 키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예매하셔야 됩니다. 표가 금방 매진되기 때문에 당타손은 그만큼은 아닌데 그래서 키신이 되죠. 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가슴 뛰는 열정이에요. 오늘 아침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남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에 있으신 분들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네. 해주신가 봐요. 아니, 질문하실 분이신데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불굴의 예술가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주셨고 그게 어떻게 그 은사님의 삶을 바꿨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그 삶을 바꾼 데는 예술가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작품이 주는 또 영감, 작품이 주는 감동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영감을 받았거나 감동을 받았고 삶을 변화시킨 작품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레 좋아하니까 발레 작품 하나 소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레는 오네긴이라는 발레인데요. 이 오네긴은 원래 알렉산더 푸시킨의 작품을 발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슈트가르트 발레단이 공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근데 저는 이제 오네긴을 여러 번 이제 한국 초연 때부터 여러 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 물을 한번 채워보시죠. 물. 건배를 아침에 좀 이상하지만 제가 건배를 할 텐데 술 대신에 물로 한번 해요. 따라만 놓으시고 일단 내려오실 겁니다. 이 오네기는 아까도 말한 푸시킨 작품인데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네기라는 이름을 가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아주 귀족집 아들이 있는데 집안도 좋고 본인도 인물도 잘생기고 해서 굉장히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사는 친구. 어느 날 오네긴이 시골 귀족집에 초대받아갑니다. 시골에 러시아 다차 아시죠? 그 시골 귀족집 초대받았는데 그 귀족집에 도착한 순간 그 귀족의 딸인 타티아나라는 10대 소녀가 있는데 이 타티아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연애,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타티아나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에 오네긴이 도착한 모습이 비친 겁니다. 근데 러시아에는 그런 속설이 있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여자가 미워져서 거울을 보다가 남자가 비치면 그게 미래의 신랑감이다. 그러니까 이 잘생기고 집안 좋은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신랑감을 생각하니까 이 10대 소녀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이룬 거죠. 근데 배경 자체가 아까 말한 푸시킨 시절이니까 아무리 이 소녀가 그 남자를 좋아해도 구애나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때 시대 배경이 그렇죠. 남성만이 할 수 있을 때니까. 그렇지만 이 타티아나는 혹시 여기 종이 티슈가 있을까요? 저기 너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타티아나가 그날 저녁에 편지를 소위 구애의 편지를 할까 사랑의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긴한테 전달하거든요. 근데 오네긴 이 녀석이 보더니 보자마자 이렇게 찢어버린 거죠. 그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한테는 너 같은 시골 귀족 딸은 나한테 관심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게 1막입니다. 2막은 오네긴이 또 다른 여인을 사이에 두고 곤충 결투를 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엔 결투란 게 인정될 때니까. 결투 끝에 상대방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죠. 왜냐하면 합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도의적으로 그 고장을 떠납니다. 마지막 3막.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오래기 어느 날 어느 공작집에 초대받아요. 공작집. 공작집에 갔더니 화려하게 무도회가 막 열리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공작분이 자세히 봤더니 바로 그 여인이 그 여인. 이번에는 오래기 땅을 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빛나는 보석을 몰라보고 이렇게 했을까? 호의한 오래기는 그날 저녁에 이번에는 오래기 편지를 씁니다. 타티아나한테. 근데 타티아나 이미 남편이 있는 기혼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한테 첫사랑이긴 하죠. 이번에는 편지를 받던 타티아나가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 이러면서 찢어버리는데 이 찢어버리고 무대를 따는데 막 정말 오열합니다. 지금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감독이 그때 그 역할을 했었는데 너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열애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계기로 유명해졌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조그만 발레단이지만 세계 유명해진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첫 한국 초연 때 그걸 보고 딱 공연장을 나오는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건배사가 따라왔어요. 내가 건배사 좀 보게 되고 다 이렇게 잘 들면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끝내시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조차 모임 가서 이렇게 눈물이 날 것은 처음입니다. 네. 조차 모임에 즐거운 기분으로 왔는데 많은 감동 얻고 갑니다. 그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술과 가까이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연사님, 강사님께서는 예술을 이렇게 미리 하셔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뭐 어떤 아무런 장르에 했던 연주회나 이런 오늘같이 소개했던 뮤지컬이나 그런 걸 꼭 추천하고 싶은 건 우리한테 몇 가지 좀 알려주십시오. 꼭 이걸 보셨으면 하는. 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레는 오네기라는 발레 꼭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음악 차이콥스키 음악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오네기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니버설 발레단이라고 라이선스가 없으면 공연을 못하는 현재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써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포함해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영화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아니스트 영화도 정말 그 영화 보다 보면 많은 걸 느낀 장면이 많거든요.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베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이트 나이트. 그건 발레 영화인데 러시아의 그 발레리노가 이제 망명해서 관련된 영화인데 그것도 제가 소련을 구소련 시절에 어쨌든 이건 딱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나라하고 수교하기 전에 공식 수교하기 전에 제가 국제회의가 모스크바에서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동경경유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모스크바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번 보게 됐는데 한번 베게라는 영화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주에는 뭐 여기 다 전문가들 아까 보니까 여기 분야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계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대전제가 저는 정말 아마추어고 그냥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애호가 그렇지만 전문가 보는 시각과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어디까지나 좋아하는 입장에서 피아노 곡이라면 쇼팽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쇼팽의 발라드 같은 것도 좀 좋겠고 어쨌든 뭐 더 잘하실 테니까 영화로는 아까 피아니스트 백야 발레는 오네기 음악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걸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니 일부러 안 하실 겁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멘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4월달에 저희 그 스피커로 우리 임 총장님이 이제 올라왔길래 사실은 우리 공군 장교 후배이면서도 우리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같은 멤버로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조찬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기대도 많고 참 좋아서 기다렸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임 총장님을 만났지만 그 속속들이는 몰랐는데 이렇게 인생을 적극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사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21세기 우리 포럼 멤버들한테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받으셔가지고 분위기가 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강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우리 회원분한테도 굉장히 감명 깊은 강연이 됐고 저도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행이는 우리 백규선 대표님이 오페라로 또 한번 강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또 백규선 대표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또 이런 자리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4월 조찬 모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감사드립니다. 5월 모임에서 더 많이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상으로 4월 조찬 프로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주인공이고요. 제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됐고 이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기청 나온 퇴직자를 이 자리에 중소기업 시책 들으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 당타에서는 1958년생인데요. 베트남 출생입니다. 이 당타들은 어머니는 하노이 음대 피아노과 교수였기 때문에 당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당타들이 58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태어났을 때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5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는데 늘 이제 미군이 어느 때는 막 미군이 공수하고 폭격하니까 하노이에서 살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시골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역시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우는데 어느 날 첩보가 들어온 거죠. 미군들이 이 마을을 포위망을 접해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밀림 속으로 제가 이미지를 따온 건데 그냥 저 밀림 속으로 가족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죠. 왜? 미군들이 온다니까. 근데 저 가족은 대단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피난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식량부터 내려가시겠죠. 당타동 가족은 저 밀림 속으로 피난 갈 때 피아노를 끌고 피난을 여기 피아노가 없지만 이러죠. 당연히 피아노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히고 뭐 조율도 잘 안 되고 뭐 스키치 안 되니까 엉망이 되죠. 어쨌든 그 피아노를 끌고 저 밀림 속 어느 동굴에 전혀 그 동굴 안에 당연히 전기가 없죠. 촛불, 횃불 켜놓고 그런 상태에서 조율도 제대로 안 된 피아노 가지고 당타서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더 곤란하게 돼요. 미군들이 저 밀림 속에서도 수색 작전을 한다는 또 촉구가 들어오면 소리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어야 발라도 될 거죠. 근데 이 당타들은 연습을 위해서 널빤지 위에다가 크레용으로 건반을 그려놓고 손가락만 이렇게 연습하고 손가락
저는 그 당사를 떠올리면서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 이쪽에 피아니스트 보고 보셨을 텐데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만든 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정말 감동적인 영화죠. 혹시 안 보신 분이라 잠깐 소개드리면 슈필만이라는 실제로 피아니스트를 모델로 한 영화인데 이 폴란드 라디오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 일하는 이 슈필만은 정말 피아니스트 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침공하니까 온 가족이 유태지다 보니까 수용소로 끌려간 입장인데 혼자 참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 숨어지는 그런 걸 다룬 영화인데 하루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아파트에 숨어있게 되는데 거기에 마치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 근데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인데 눈앞에 피아노가 보이니까 얼마나 피아노를 이렇게 해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역시 이웃이 발각되면 신고하니까 그 앞에 앉아서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당타도 비슷하죠. 자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그는 어느 날 독일군 장교한테 발각이 되죠. 독일군 장교가 딱 보니까 숨어있다 발각됐으니까 완전 몰골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숨어있는 유태인이 알겠지만 어쨌든 그 독일군 장교는 그 당시 상황이 이미 독일이 거의 패전할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황고고가 계속 독일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도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전쟁 끝나면 뭐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에서 발견했는데 거지 같은 사람 물어봤어요. 너 뭐한 친구야? 뜻밖에도 피아니스트라고 피아니스트. 그 말 듣고 그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피아노를 하는데 한번 연주해봐라. 정말 그때 숨어있던 유태인들 발각들 다 총살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독일군 장교가 피아노 연주해봐라. 그때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독일군 장교가 살려준 거죠. 그 연주를 듣고 살려주고 숨어있는 음식도 몰래 공급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슈필만은 정말 살아남게 되고 독일군 장교는 소련군 포로로 잡혀갔다 죽었다. 그때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 피아니스트 영화를 많이 여러 번 봤는데요. 그 장면이 보통은 영어로 하다가 이 독일군 장교와 피아니스트 대화는 독일어로 나옵니다. 독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보신 분들은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셨겠죠. 근데 저는 전공이 동물학이다 보니까 제가 독일을 좀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떤 뭔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걸 느끼는 장면이 하나 그 영화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너 뭐하는 친구다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 피아니스트가 이시빈 했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이시빈 했다가 이시바 I'm pianist 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너 뭐하는 친구냐 I am 했다가 멈추더니 I was a pianist 이거거든요. 왜냐면 너 지금 뭐하는 친구 했더니 정말 맞잖아요. 피아니스트긴 했지만 지금은 수년 동안 숨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I am 했다가 시제를 바꿔서 I was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름을 물어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슈필만이라고 그러니까 구트나베 für ein Pianist 그런 말이에요. 피아니스트 치고는 좋은 이름이네 또는 피아니스트한테는 어울리는 이름인데 그런 뜻인데 이름이 슈필만이라고 그랬죠. 혹시 슈필만이 왜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린다라고 이해되신 분 계신가요? 동문학이나 독일어 전공하신 분 말고. 근데 그냥 번역이 됐지만 그러한 독일어 배경을 아는 저는 금방 이해가 됐는데 그 독일에 대한 배경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이름이 슈필만인데 슈필이란 말이 영어로 play 뜻이거든요. 연주하다. man, 집에 가면 플레이맨 이름 자체가 플레이맨이니까 너 이름이 플레이맨 연주하는 사람 연주하는 남자한테 피아니스트 딱 어울리네 이 말 아니겠어요. 아주 사소하지만
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타손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했던 사람이 드디어 1980년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입니다. 단타손이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 그 전까지는 전부 우승자가 유럽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성진 군이, 지금은 조성진 씨지만 조성진 군이 10년 전에 정확히 2015년도에 한국인 최초의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잖아요. 이 단타손은 1980년도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 그 열악한 환경 출신이 그렇게 기적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58년생 1980년도에 22살 때 쇼팽 콩쿠르에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자, 메인 강의 대학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브게니 키시는 천재 피아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하루 8시간 이상 꾸준히 연습만 하고 지금은 연습 시간을 많이 줄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실함은 변함이 없어서 연주에 보면 며칠째 나와서 여전히 꾸준히 연습하는 천재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신은 끊임없는 노력, 그걸 제가 보는데 키신도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고 앞으로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피아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년 전에 돌아서 뵐 수는 없지만 정말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단타손은 월남전 동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세계 정상에 섰고 저분은 베트남 출신이지만 그 프랑스 몬트리알 대학 교수 계시는데 우리 조성진 군이 10년 전에 쇼팽 콩쿠르 참여했을 때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셔서 높은 점수를 줬고요. 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브루스 리우라고 2021년도 원래는 2020년도 연료되는데 코로나 나온 것 때문에 1년 늦어졌었죠. 그래서 브루스 리우가 바로 제자입니다. 자기 제자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거죠. 이제 올해 쇼팽 콩쿠르이 올 10월달에 열리는데 5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쇼팽 콩쿠르는 사실은 참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5년마다 열리니까 뭐 올림픽도 다 4년 만에 열리니까 5년 한 번 놓치면 쉽지 않죠. 그리고 특징 자체가 쇼팽곡만으로 쇼팽곡만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올려둔 뛰어난 피아니스트 경쟁하는데 다음 주부터 쇼팽곡으로 예선이 시작되고 이제 본선은 올해 10월달에 방송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워낙 발레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발레로 하겠습니다. 중국에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발레리나죠. 근데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 보시죠. 발레리나가 한쪽 팔이 없는 발레. 당연히 발레리나는 깊은 좌절에 빠지고 똑같이 자살까지 생각이 든다. 그때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발레리나는 어느 날 역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위에서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자른 남자를 둘 다 정상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된 거죠. 찾아가서 발레를 가르쳐서 공연하는 모습인데 뭐가 좀 잘못됐는데 아까는 됐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귀신은 한국에 한 6번 정도 다녀갔다 말씀드렸고 작년에 왔었고 이 당타손도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지만 10차례 정도 한국 다녀가셨고 그분도 역시 작년 6월 달에 예술전당에 공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분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두 분은 앞으로 한국 계속 올 테니까 관심 갖고 대신에 귀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예매하셔야 됩니다. 표가 금방 매진되기 때문에 당타손은 그만큼은 아닌데 그래서 귀신이 그렇죠. 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가슴 뛰는 열정이 오늘 아침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네. 해주신가 봐요. 아니, 질문하실 분이신데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불굴의 예술가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주셨고 그게 어떻게 그 은사님의 삶을 바꿨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그 삶을 바꾼 데는 예술가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작품이 주는 또 영감, 작품이 주는 감동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영감을 받았거나 감동을 받았고 삶을 변화시킨 작품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레 좋아하니까 발레 작품 하나 소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레는 오네긴이라는 발레인데요. 이 오네긴은 원래 알렉산더 푸시킨의 작품을 발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공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근데 저는 이제 오네긴을 여러 번 이제 한국 초연 때부터 여러 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 물을 한번 채워보시죠. 물. 건배를 아침에 좀 이상하지만 제가 건배를 할 텐데 술 대신에 물로 한번 해요. 따라만 놓으시고 일단 내려오시고 이 오네기는 아까도 말한 푸시킨 작품인데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네기라는 이름을 가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아주 귀족집 아들이 있는데 집안도 좋고 본인도 인물도 잘생기고 해서 굉장히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사는 친구. 어느 날 오네긴이 시골 귀족집에 초대받아갑니다. 시골에 러시아 다차 아시죠? 그 시골 귀족집 초대받았는데 그 귀족집에 도착한 순간 그 귀족의 딸인 타티아나라는 10대 소녀가 있는데 이 타티아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연애,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타티아나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에 오네긴이 도착한 모습이 비친 겁니다. 근데 러시아에는 그런 속설이 있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여자가 미워져서 거울을 보다가 남자가 비치면 그게 미래의 신랑감이다. 그러니까 이 잘생기고 집안 좋은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신랑감을 생각하니까 이 10대 소녀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이룬 거죠. 근데 배경 자체가 아까 말한 푸시킨 시절이니까 아무리 이 소녀가 그 남자를 좋아해도 구애나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때 시대 배경이 그렇죠. 남성만이 할 수 있을 때니까. 그렇지만 이 타티아나는 혹시 여기 종이 티슈가 있을까요? 저기 너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타티아나가 그날 저녁에 편지를 소위 구애의 편지를 할까 사랑의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긴한테 전달하거든요. 근데 오네긴 이 녀석이 보더니 보자마자 이렇게 찢어버린 거죠. 그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한테는 너 같은 시골 귀족 딸은 나한테 관심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게 1막입니다. 2막은 오네긴이 또 다른 여인을 사이두고 곤충 결투를 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엔 결투란 게 인정될 때니까. 결투 끝에 상대방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죠. 왜냐하면 합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도의적으로 그 고장을 떠납니다. 마지막 3막.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오래기 어느 날 어느 공작집에 초대받아요. 공작집에 갔더니 화려하게 무도회가 막 열리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공작분이에요. 자세히 봤더니 바로 그 여인이 그 여인. 이번에는 오래기 땅을 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빛나는 보석을 몰라보고 이렇게 했을까? 호의한 오래기는 그날 저녁에 이번에는 오래기 편지를 씁니다. 타티아나한테. 근데 타티아나 이미 남편이 있는 기혼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한테 첫사랑이긴 하죠. 이번에는 편지를 받던 타티아나가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 이러면서 찢어버리는데 이 찢어버리고 무대를 따라다 막 정말 오열합니다. 지금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감독이 그때 그 역할을 했었는데 너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열애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계기로 유명해졌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조그만 발레단이지만 세계 유명해진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첫 한국 초연 때 그걸 보고 딱 공연장을 나오는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건배사가 따라왔어요. 내가 건배사 좀 보게 되고 다 이렇게 잘 들면 여러분 있을 때 정합시다. 있을 때 정합시다.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끝내시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조차 모임에 와서 이렇게 눈물이 날 것은 처음입니다. 네. 조차 모임에 즐거운 기분을 왔는데 많은 감동 얻고 갑니다. 그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술과 가까이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연사님 강사님께서는 예술을 이렇게 미리 하셔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뭐 어떤 아무런 장르에 했던 연주회나 이런 오늘같이 소개했던 뮤지컬이나 그런 걸 꼭 추천하고 싶은 건 우리한테 몇 가지 좀 알려주십시오. 꼭 이걸 보셨으면 하는. 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레는 오네기라는 발레를 꼭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음악 차이콥스키 음악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오네기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니버설 발레단이라고 라이선스가 없으면 공연을 못하는 현재까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써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포함해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영화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아니스트 영화도 정말 그 영화 보다 보면 많은 걸 느낀 장면이 많거든요.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베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이트 나이트. 그건 발레 영화인데 러시아의 그 발레리노가 이제 망명해서 관련된 영화인데 그것도 제가 소련을 구소련 시절에 어쨌든 이건 딱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나라하고 수교하기 전에 공식 수교하기 전에 제가 국제회의가 모스크바에서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동경경유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모스크바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보게 됐는데 한번 베게라는 영화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주에는 뭐 여기 다 전문가들 아까 보니까 여기 분야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계시더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대전제가 저는 정말 아마추어고 그냥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애호가 그렇지만 전문가 보는 시각과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어디까지나 좋아하는 입장에서 피아노 곡이라면 쇼팽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쇼팽의 발라드 같은 것도 좀 좋겠고 어쨌든 뭐 더 잘하실 테니까 영화로는 아까 피아니스트 베게아 발레는 오네기 음악은 쇼팽의
변화줄이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네, 여기 이걸 아니,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니 일부러 안 하실 겁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멘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4월달에 저희 그 스피커로 우리 임 총장님이 이제 올라왔길래 사실은 우리 공군 장교 후배이면서도 우리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같은 멤버로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조찬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기대도 많고 참 좋아서 기다렸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임 총장님은 만났지만 속속들이는 몰랐는데 이렇게 인생을 적극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사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21세기 우리 포럼 멤버들한테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받으셔가지고 분위기가 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장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 회원분한테도 굉장히 감명 깊은 강연이 됐고 저도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행이는 우리 백규선 대표님이 오페라로 또 한번 강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또 백규선 대표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또 이런 자리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4월 조찬 모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감사드립니다. 5월 모임에서 더 많이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상으로 4월 조찬 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